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경제 주체 중에 사경제인 가계와 기업이 끝났어요. 여기서는 합리적 소비가 목표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합리적 생산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럼 합리적 소비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면 돼요. 효용 극대화. 그 다음 합리적 생산은 이윤을 극대화를 추구하면 되는데, 최근에 그 시험 문제를, 그 수능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 아직 우리 임용시험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국가직하고 지방직 안 나왔죠. 서울시에서 이게 나왔고,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항상, 아까 우리 문제 풀이했듯이 총 수입의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총 비용을 털어내면 그게 총 이윤이 된다. 이때 이윤은 순이윤이 아닙니다. 총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표를 준단 말이에요, 표.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3개 우리가 풀어봤어요.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은 풀어보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정부로 넘어갑니다. 우리 임용시험에서는요, 얘보다는 얘가 더 출제 비중이 높아요. 정부, 이쪽이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 7번 문제로 갈게요. 그림은 세율 적용 방식에 따른 조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부, 사경제와 비교했을 때 정부, 공경제의 특징이 3가지가 있죠. 양, 출, 재입의 원칙, 수지, 균형의 원칙, 강제, 능력의 원칙. 이게 이제 사경제와 비교했을 때 갖는 특징인데, 이 양출 재입이 바로 예산 편성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양출 재입이 예산 편성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이상적인 예산 편성은 균형 재정이죠. 균형 예산.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같도록 하는 게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렵다고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상적인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균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균형 재정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죠.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경우가 있고, 세입보다 이번에는 세출이 많은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느 때예요? 세금을 몽땅 걷어들이고 돈을 안 쓴단 말이에요. 경기가 과열이 되었을 때죠. 그렇죠? 이 경기 과열시 이게 바로 흑자 재정을 집행하는 경우죠.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세출을 늘리는 거야. 돈을 많이 푸는 거예요. 이건 경기가 침체되었으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려면 돈이 거둔 건 없는데 많이 풀어야 되니까 뭘 발행하죠? 국채 이런 걸 발행한다고. 그러니까 국가의 빚이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국가의 빚이 늘어나니까 이것은 적자 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과 세출에서 세입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게 조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세의 수입이라고. 그러니까 조세 수입이 가장 커요. 그래서 출제는 주로 조세 수입 쪽에서 출제가 된다고. 근데 이 조세는 강제적으로 국가가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법률로 정해 놓아야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가 된다고요. 그 조세 법정규라는 게 뭐예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으로 정한다 이거죠? 그 종목과 세율, 여기서 먼저 세율은 비례세율이 있고 누진 세율이 있잖아요. 종목에는 내국세가 있고 관세가 있어요. 내국세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요. 국세는 또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세율하고 종목하고 연결을 시켜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세는 이게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고요. 간접세는요,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부자가 쓰는지 가난한 사람이 돈 쓰는지 이건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을 지켜서 누진 직접세, 그 다음에 비례 간접세라고 표현하죠. 항상 직접세는 누진세율과 연결이 되고 간접세는 비례세율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다시 그려보면 여기 소득입니다. 과세 표준액이라고도 해요. 소득, 저소득자가 있고 고소득자가 있잖아요. 세율입니다. 이렇게 적용되면 이게 비례세율이에요. 계단식으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7단계 누진세율이거든요. 7단계 이런 건 몰라도 되고 하여튼 계단식으로 소득 수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걸 간편법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이걸 누진세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세액은 어떻게 될까? 세율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비례세율하고 누진세율이 일치하죠. 그러면 세액도 일치하겠죠. 근데 비례세율이 적용되면 세액은 어떻게 돼요? 비례세율이니까 비례적으로 증가하겠죠. 이게 비례세액이에요. 비례세액. 그럼 왼쪽을 보세요. 왼쪽을 보면 비례세율이 높고 누진세율이 낮죠. 그럼 누진세액은 이 밑에 있겠지. 오른쪽을 보니까 비례세율보다 누진세율이 높죠. 그럼 누진세액이 많겠지. 누진. 이때는 세율이에요, 세액이에요? 세액이란 말이에요. 세액. 이건 누진세율이고 비례세율이라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건 주면서 여기에서는 이걸 쏙 빼버려요. 이걸 쏙 빼버린다고. 그럼 이게 세율인지 세액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헤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세율로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세액으로는 비례세액, 누진세액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건 이 두 가지고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 두 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이런 세율도 있어요. 소득이 많으니까 너 돈 버느라고 고생했다. 세금 깎아줄게. 소득이 없으니까 너 이 새끼 일 안 하고 뭐 했어. 세금이나 많이 내 이 새끼야. 이런 조세도 있어요. 역진세율입니다. 그럼 역진세율은 누진세율과 정반대죠. 이렇게 되겠지. 역진세액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이론상으로만 존재하고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는 세율과 세액 가지고 시험 문제 낼 때 주로 시험 문제는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인 직접세와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 이 두 가지를 비교 형식으로 출제합니다. 이거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직접세와 간접세를 비교하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 있다고. 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이 된다.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세율 이거 찾으면 안 돼요. 기준은 조세의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담해야 할 세금 내가 낸다면 이건 직접세죠. 근데 내가 부담할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면 이건 간접세죠. 그래서 이 직접세는
조세 전가가 없어요. 내가 낼 세금 내가 내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납세자가 곧 담세자입니다. 누구로? 소득 있는 자로. 그런데 간접세는요, 가장 큰 특징이 조세 전가가 나타나요. 내가 낼 세금 다른 사람한테 뺏어 갖고 내요. 그러니까 납세자하고 담세자하고 달라요. 그럼 여기서 담세자, 납세자 일치하는 게 이게 바로 누구냐면 소득 있는 자라면 여기서 납세자는 누구예요? 판매자예요. 담세자는 누구예요? 소비자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봉인 거죠. 소비자가 봉. 그러니까 거래 단계가 A가 B에게 대리점, 소매점, 9번 가게, 소비자 이렇게 했다면 얘가 이렇게 공급할 때 10% 부가가치세 내죠. 또 10% 부가세 내죠. 또 10% 부가가치세 내죠. 최종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예요. 얘가 낼 거. 얘가 부담하지만 얘가 국가에다 내요. 그 다음에 얘가 얘한테, 그러니까 얘가 국가에다 내지만 부담은 얘한테 시켜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시킨다고. 그러면 얘가 부담한 거, 얘가 얘한테 부담한 것이 얘한테로 가고 얘한테로 가니까 결국 소비자는 이 세금을 모두 떠안는 거예요. 이게 간접세라고. 그러니까 간접소비주의 많으면 많을수록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세, 나쁜 세금이 부가가치세예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목이 없어서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이제 다른 세목을 찾아야 되는데 마땅한 세목이 없어서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서 이렇게 조세의 정가가 나타나는 게 간접세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것. 특징. 이 직접세는요,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공평, 과세가 실현이 되고, 간접세는 비례세율이 적용되죠. 그럼 보세요. 비례세율이 적용되면,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누진세 적용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봐요. 저소득자는 누진세를 적용하면 요만큼만 세금 내면 돼요. 근데 비례세를 적용하니까 요만큼 세금을 내요. 요만큼 불리합니다. 고소득자는요, 누진세를 적용하면 요만큼 세금 내야 돼요. 근데 비례세를 적용하니까 요만큼 안 내면 돼요. 요만큼 부자가 유리해요. 부자가 많이 내야 되는데 조금 내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내야 되는데 많이 내고 있어요. 이거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하게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거꾸로 간다. 이걸 역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접세의 경우에는 역진과세 현상이 나타나요. 역진과세. 그러면 공평과세가 실현되니까 부자한테 많이 뺏어서 가난한 사람 조금만 뺏으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서 빈부격차가 줄어들겠죠. 이게 직접세의 가장 큰 효과입니다. 근데 간접세는 어때요? 역진과세가 나타나니까 이게 빈부격차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직접세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근데 후진국일수록 이게 간접세 비중이 커요. 우리나라도 간접세 비중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세 비율이 높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자꾸 커져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간접세도 한몫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개별 소비세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개별 소비세. 이건 뭐냐면 품목별로 세율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형 냉장고하고 소형 냉장고하고 세율이 달라요. 양주하고 맥주하고 막걸리하고 세율이 달라요. 그게 개별 소비세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형 승용차, 대형 냉장고, 양주 여기다가는 개별 소비세를 왕창 부과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형 냉장고, 소형 승용차 이번에 10년인가 지난 승용차를 새 걸로 바뀌면 올해 초까지 개별 소비세를 70% 줄여준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세율을 조금 받는데 그것도 왕창 더 줄여준대요. 그래서 평균 한 100만 원 정도가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개별 소비세예요.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는 사치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좀 높게 하고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좀 낮게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소득 재분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 효과도 나타나겠죠. 이 정도로 이해해 두시고 종류는 다 아시죠? 종류는 소득세, 법인세 등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우리나라에서 빚이 제일 크죠. 주세. 이런 것들이 간접세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서 7번 문제를 보면 이 그래프를 이해하고 있으면 7번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세액이 나왔나요? 세율이 나왔나요? 세율이 나왔죠. 그러면 기억이 뭐예요? 누진세. 니은은 비례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번. 기억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니까 과세 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땡. 동일한 세율은 니은입니다. 기억번 틀렸어요. 니은번. 니은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사례로 부가가치세가 있다. 그렇습니다. 니은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1번, 2번은 지워져야 되고 자, 디귿번. 맞으면 4번이 정답이고 디귿번이 틀리면 2번이 정답이겠네요. 니은, 즉 비례세율이 적용될 때 갑과 을이 내는 세액은 동일하다. 그런데 그 위에 갑과 을의 과세 대상 금액이 스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A, B가 나와 있네요. 그 A, B 나오죠? 누가 돈 많이 벌어요? B가 많이 벌죠? 그런데 니은이 적용된다면 세액은 동일합니까? 세율은 동일한데 세액은 동일하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비례세액. 세액은 누가 커요? A가 커요? B가 커요? B가 크지. 세율은 동일하지만 세액은 A보다 B가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세율, 세액. 디귿번은 틀렸을 거요. 그 다음에 니을번 맞겠죠? 정답 3번이네. 기억은 누진세율은 니은 비례세율보다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크다. 그렇습니다. 공평과세가 실현되겠죠? 8번 문제. 그림의 A, B 조세가 갖는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B는 각각 직접세, 간접세 중에 하나래요. 그럼 A가 조세 형평성이 높대요. 다시 말해서 부자한테는 많이 걷고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조금만 걷는데요. A가 뭐예요? 직접 누진세가 되겠죠. B는 조세 징수가 용이하대요. 자, 여기다 아까 조세 장가가 안 되죠. 직접세는 조세 장가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소득이 있으니까 내가 세금을 내는데 소득이 많으니까 세금을 왕창 받는단 말이에요. 주변에 식당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요. 4억 벌었대요. 근데 1억이 세금이래요. 평균적이더라고,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4억이야. 그러면 이게 세전이익이겠지? 세전. 세금 1억. 그럼 한 3억 버는 거예요. 이게 막 줄 서서 먹는 집 있잖아요. 그들 대부분이 세금 종합소득세가 1억이 좀 넘더라고요. 순수익이 3억에서 4억 사이. 그 정도 많이 벌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그런데 소득이 높으니까 열받는 거야. 1억 세금 내려니까 열받잖아요. 그래서 조세 저항이 커요, 작아요? 조세 저항이 굉장히 높아요. 조세 저항이 높다 보니까 조세 행정이 매우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간접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조세장가가 있는데 내는 줄도 모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없고 조세장이 없다 보니까 세금 걷기가 쉬워요. 편리하다 또는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세 징수의 용이성이 X축이죠. 높다. 그러니까 세금 걷기가 쉽다. 간접세입니다. 그러니까 A가 직접세고요. B가 간접세입니다. 자, 이게 확인됐으면 1번. A의 과세 대상은 주로 소비지출 땡. A는 직접세니까 소득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A 역시 직접세는 조세의 증가로 물가 상승의 원인 땡. 이거 간접세입니다. 3번 B는 간접세는 주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례세액은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 보세요. 비례세액은 비례적으로 증가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100만 원 소비할 때 10만 원이 부가가치세란 말이에요. 200만 원 소비하면 20만 원, 300만 원 소비하면 30만 원, 400만 원 소비하면 40만 원. 이렇게 비례세율이 적용되니까 비례세액도 비례해서 이렇게 증가해요. 그런데 누진세액은요, 이게 접선을 기울기를 생각해 보면 돼요. 누진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속도가 높아지잖아. 누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다시. 세액은요, 비례세액은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누진세액은 누진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하면 이건 비례세예요. 세액도 비례해서. 그러니까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세액이 많아요. 당연하잖아요. 세율이 높게 적용되니까 세액도 많아요. 그런데 그 세액이 증가하는 속도가 비례세액 증가하는 속도가 빠를까요? 누진세액 증가하는 속도가 빠를까요? 누진세액이라니까. 누진세액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누진적으로 증가하니까 세액의 증가 속도가 빨라요.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8번에 4번. A는 B에 비해, 그러니까 직접세는 간접세에 비해 조세의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땡. 조세 역진성은 간접세입니다. 오히려 A, 직접세는 공평과세가 실현돼요. 9번 문제입니다. 그림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자, 가번을 보니까 세율이 나왔고, 그러면 세율이 나왔으니까 이거 뭐예요? 누진세고. 나번을 보니까 세액이 나왔고,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비례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번을 보니까 소득 누적 구성비하고 인구 누적 구성비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종합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죠? 답은? 그렇습니다. 로렌츠 곡선이에요. 근데 우리 로렌츠 곡선은 저 뒤에 거시경제 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렌츠 곡선은 이거죠. 공부거리가 또 하나 나왔네요. 일단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가 소득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류층부터 상류층까지 소득을 누적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 하류층부터 상류층까지 인구를 차곡차곡 누적을 시킵니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어느 나라에 인구가 100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100원어치 떡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한 사람이 1원어치 떡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10명은 10원어치 떡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50명은 50원어치 떡을 가지고 있겠죠.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소득이 누적되면서 인구가 누적되는데, 자, 100명이니까, 자, 10명은 10원어치 떡, 20명은 20원어치 떡,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80명은 80원어치 떡,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각선의 의미가 뭐다? 이 대각선의 의미가 완전 평등선이에요. 완전 평등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나라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배의 주체가 있고 분배의 객체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배계급이 분배의 주체겠죠. 분배 당하는 사람, 분배 받는 사람, 피지배계급이죠. 자, 여러분이 지배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많이 가질래요? 나눠주는 백성들에게 많이 줄래요? 경제학자들은요, 인간의 본성을 100% 성악설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기적인 존재로 봐요. 그러니까 절대 내 몫을 다른 사람한테 주기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내 걸 많이 챙기고 그 다음에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분배선은 항상 이 대각선 밑으로 존재하는데, 이 그림을 그려낸 사람이 노렌츠이기 때문에 이걸 그 사람 이름 따가지고 노렌츠 곡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노렌츠 곡선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한 거라고. 그러면 거기 보면, 자, 일단 이 문제로 갑시다. 문제 한번 보세요. 답은 그림을 보세요. 자, 인구 누적비하고 소득 누적비 소개되어 있죠? 그리고 대각선은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대각선을 그리면 그게 완전 평등선입니다. 하나 그려보세요. 대각선 딱 그려놓고 완전 평등선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초생달 모양으로 공간이 생기죠? 그게 바로 불평등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 면적은 대각선하고 노렌츠 곡선하고 둘러싸인 면적이겠죠. 이 불평등 면적은 작을수록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갑시다. 간접세는 주로 가의 형태를 띈다. 맞나요? 나가 간접세잖아요. 가는 비례세예요. 아, 가는 누진세예요. 누진세. 누진세니까 직접세가 적용되고, 나는 세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니까 비례세가 적용되는 간접세죠. 그러니까 1번은 거꾸로 돼 있어요. 2번 맞나요? 나가 간접세, 비례세. 조세제도는 A 구간보다 B 구간에 있는 사람에게 유리. A 구간이 뭐예요? 저소득자. B 구간은 뭐예요? 고소득자. 그걸 이렇게 노렌츠 컵으로 소개했네요. A는 하류층, B는 상류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 이제 비례세 제도니까 비례세 제도를 하면 부자가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이 불리하죠. 그러니까 A는 불리하고 B는 유리합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2번. 2번 거꾸로 돼 있습니다. 3번. 조세 제도가 나에서 가로 변화하면 이거 바람직한 거죠? 간접세에서 직접세로 바뀌면 비례세를 적용해서 누진세로 적용되니까 공평과세가 실현되고 빈부격차가 완화되니까 바람직한건데,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커진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은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3번도 땡. 4번. 나의 제도 하에서는, 나가 뭐냐면 비례세입니다. A 구간과 B 구간에 있는 사람은 세율은 같다. 그렇죠. 근데 세액은 어때요? B가 많아요. 세액은 B가 많고 세율은 비례세율이니까 같고. 됐지요? 자,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10번. 적절한 설명을 고르라고 했네요. 경제 주체, 지금 기역, 니은, 정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목적을 보면 효용극대, 이용극대니까 기역에다가 뭘 써야 될까요? 가계. 니은은 기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수입이니까 가계의 수입은
소득이죠, 소득. 소득에는 이제 경상소득도 있고 비경상소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릴은 조세네요. 정부가 걷는 조세, 뭐 직접세, 간접세 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예산은 사경제는 수입에 따라서 지출하고 정부는 지출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되니까 이걸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양출, 재입. 그래서 공경제는 양출, 재입, 지출을 결정하고 걷어들입니다. 이게 이제 예산 편성과 연결이 되죠. 자, 이제 옳은 거 골라야 됩니다. 1번. 정부가 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소비가 감소한다. 어라? 기업, 가계의 소비가 감소한다? 맞나요? 맞잖아요. 아, 소득세율을 인상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가죠. 그러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고. 처분 가능한 소득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소득세로 지출되는 것은 소비 지출이에요? 비소비 지출이에요? 당연히 비소비 지출이죠. 그러니까 비소비 지출이 많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1번은 맞아요.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보자고요. 디귿이 뭐냐면 가계의 수입입니다. 비경상소득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비경상소득이 증가하면 국민의 삶이 여유로워지겠죠. 비경상소득 뭐가 있어요? 퇴직금이라든가 일시적으로 받는 연금이라든가 로또 복권 당첨금이라든가 이런 거 많으면 좋잖아요. 2번 틀렸고 3번 생산물 시장에서는 기업, 가계가 공급자 땡 가계는 수요자죠. 그리고 기업이 공급자가 되겠죠. 3번도 거꾸로 돼 있어요. 생산물 시장을 생산 요소 시장으로 바꾸면 맞겠죠. 그 다음에 4번 디귿에서 수입에서 조세를 뺀 게 실질소득 아니죠. 여러분 소득에서 조세를 빼면 이건 뭐야? 과세후소득이 되겠지. 과세후소득. 실질소득이 아니라. 그럼 실질소득은 뭐예요? 공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실질소득은 자, 우리 공반대로 물가가 오르고 내린 것을 제거시켜버리는 거죠.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제거시킨 것이 실질소득이잖아요. 그럼 물가가 오르고 내린 것이 포함된 게 무슨 소득이죠? 명목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목소득을 이걸 GDP로 바꿔도 돼요. 실질 GDP 이퀄 명목 GDP 나누기 물가지수 물가지수 곱하기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물가지수는 기준이 항상 얼마라고 그랬죠? 1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물가지수가 100이라면 물가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명목소득하고 실질소득이 같겠죠. 그런데 이게 100보다 커요. 그러면 분모가 커졌죠. 분모가 커졌으니까 이 실질소득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물가하고 실질은 같이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아까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명목은 물가랑 같이 움직여요. 그러나 실질은 물가랑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거 항상 염두에 두세요. 이걸 소득을 GDP로 한번 바꿔볼게요. 실질 GDP 이꼴 명목 GDP 나누기 물가지수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이런 공식으로 나오죠. 물가지수는 얘하고 바꿔도 등식 성립하잖아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이게 뭐예요? 물가지수죠. 이 물가지수를 부르는 용어가 있죠. GDP 가지고 물가지수를 환가했다 해서 GDP 환가지수. 이거 원어로는 디플레이터라고 해요. GDP 디플레이터. 원어로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환가지수 이렇게 표현해요. 실질 GDP와 명목 GDP를 이용해서 물가지수를 환산했다, 환가했다 이런 의미죠. GDP 디플레이터. 이거 누가 작성한다고요? 정부? 중앙은행.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에서 작성해요.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활 물가지수만 정부에서 조사 발표하고 그 외에 나머지 물가지수는 전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조사 발표합니다. 쉬운 거니까 그거 잊으면 안 되고요.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을 물가지수로 환가한 겁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2단원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3단원으로 갑니다. 3단원. 시장과 경제활동인데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